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재료와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공매도 정책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정말 어설픈 정책이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어제 정부에서 장중에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하겠다 하면서 갑작스럽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정부에서 큰일 하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은 장 마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줄게 해서 저도 장 마치고 난 다음에 계속 기다렸어요. 그런데 막상 그 보도 내용 쭉 하나하나 읽어보다 보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은 전면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 이런 것들이었는데, 전면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가 아니라 그냥 3개월 정도 기존의 공매도 조치가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강화해서 3개월 정도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실상 그 전면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공매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장에서 그 시장 조성자라 해가지고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할 때 모든 종목에서 거래가 많으면 참 좋은데 사실상 그렇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종목은 거래가 많고 어떤 종목은 너무 거래가 없어서 투자자들이 거래조차도 안 되는 불편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시장 조성자라 해서 정보사들에게 내가 이어서 유동성을 공급해라, 그 대신 이러이러한 특혜를 줄게, 이렇게 해서 시장 조성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장 조성자들은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 하더라도 걔들이 시장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사실상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면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적어도 외국인들은 그런 시장 조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매도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 시장 수급상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적어도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하지 않게 되면 시장은 상당히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어설프게 저렇게 정책을 퍽 내나 보니까 시장에서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오늘 시장이 이렇게 또 다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죠. 하락을 하면 아예 똑부러지게 해버리든가, 하기 싫으면 차라리 안 하든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조금 저런 거 볼 때마다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 또 힘드실 건데, 자, 요 이야기를 듣고 또 희망을 좀 가져보셨으면 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저금리 시대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미국에서도 또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 정책을 펼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금리가 빵프로인 나라들도 굉장히 많았죠. 지금은 정말로 저금리 시대입니다. 그것도 예전에 비하면은 정말로 초저금리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지금 유가도 상당히 지금 떨어졌죠. 우리가 1970년대만 하더라도,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중년 이상은 다 아실 거예요. 늘 살아오는 과정에 석유는 한정된 자원이라서 우리는 아껴 써야 된다, 언젠가는 고갈이 된다라고 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예측했던 사람들조차도 간과하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기술 발전이란 부분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석유 채굴 기술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서 좀 더 예전에는 채굴할 수 없었던 부분까지 채굴해서 들어가도 경제성이 생기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 석유 생산량이 다시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만큼 석유가 고갈된다, 석유 아껴 써야 된다, 그런 이야기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튼 이 석유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싸진 건 맞아요. 게다가 지금 러시아하고 사우디하고도 언제가 정리는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저유가 시대는 맞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이건 저금리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지난 10년간 달러를 얼마나 많이 풀었습니까? 세계에다가 많이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별로 없어졌죠. 그걸 갖다가 저달러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달러 약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이 세 가지,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시대,
이것을 갖다가 삼저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저.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이 저 삼저 시대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언제 경험했냐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가 저 1980년대 있죠. 1980년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아시안 게임 했던 1986년에서 그리고 올림픽 했던 1980년까지 88년도 이때까지 3저 시대였습니다.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때 또 때마침 우리나라가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게 1985년도 9월 22일 날 미국의 플라자 호텔에서 플라자 합의가 있었죠. G5 국가들 모여가지고. 그래서 일본한테 너가 좀 작게 남가 먹어라 이렇게 해서 일본을 강제로 막 이래 때려버렸죠. 그 결과 1985년부터 1987년까지 1달러에 260엔에서 123엔으로 반토막 나는 그 시기가 딱 겹쳤습니다. 참 운이 좋았어요, 우리나라가. 요게 이 일본이 이렇게 플라자 합의 때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있었어요. 품질이 똑같은데 그걸 갖다가 미국에 수출하면 똑같은 자동차를 불과 2년 만에 1억에 팔아야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겠습니까? 안 사죠. 그렇다 보니까 일본이 저때 선택한 것은 수출로 힘들어졌다. 그래서 내수로 돌리자 해가지고 일본도 저때 돈을 엄청 찍어내가지고 저때 내수를 갖다가 엄청 부양시키게 됐어요. 그래서 저 이후에 저런 시기를 거치면서 일본의 부동산 경기가 확 거품이 발생을 했죠. 그런 다음에 일본이 이제 말 그대로 20년 동안 쭉 망한 그 단초가 저 때부터 딱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때부터 1985년 요 때부터 일본이 망조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시기와 참 맞물려 가지고 우리는 이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을 거치면서 말 그대로 이제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었다고 평가할 만큼 이 3조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1986년도 주가 지수가 228포인트였어요. 그런데 1988년도에 693포인트였습니다. 자, 저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때마침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지난 10년간 거의 한 20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공을 하나 더 붙이면 돼요. 주가 지수가 2280포인트에서 6930포인트까지 불과 2년 만에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때 저렇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때 사람들이 주식시장도 오르고 또 그리고 부동산도 사면은 엄청 많이 저는 올랐어요. 그렇다 보니까 중산층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던 시기가 또 저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생각을 할 때 1980년대 저 시기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저때 살기 좋았으니까.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제 집집마다 저 이후부터 자가용을 가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시 자동차 산업이 크게 발전을 하게 되고 해서 저 1986년부터 해가지고 IMF가 오기 전 뭐 1997년까지 약 한 10년 대충 그 기간이 우리나라로서는 정말로 단군 이래 최고로 살기 좋았던 시절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또 그리고 뭐 저때 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저때 대학교를 다닌 분들께서는 물론 저때 민주운동도 있긴 했죠. 근데 대학교에서 정말로 막걸리 먹고 대학의 낭만, 대학은 뭐 철학을 논하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대학이 뭐 입시 학원처럼 돼버렸지만은 저때만 해도 대학의 낭만이란 말들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바로 삼저호황이란 겁니다. 뭐 저런 시절이 다시 올지 안 올지는 모르는데 지금 여건상으로는 갖춰졌어요. 지금 금리도 제로금리, 초저금리가 되었고 유가도 지금 생산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저유가 시대가 되었고 지금 달러로 또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달러가 됐어요. 저달러란 말은 우리가 해외에 물건을 수출했을 때 한국으로 들고 들어올 게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국 내에서 돈이 많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저렇게 되면은 뭐 다시 뭐 돈가치 하락에 대해서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돈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다른 것들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오르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오래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분명히 경기 침체도 올 것 같습니다. 이미 영향을 받고 있고 빨리 끝나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여튼 이게 앞으로 주기적으로 뭐 1년마다 다고 어떤 뭐 그건 몰라요. 또 그리고 언제까지 더 지속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로 인해서 세계 각국이 지금 이제 돈을 풀고 하고 있대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저 돈가치 하락은 불가피한 거고 그러면은 실물자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때마침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그때와 상황이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은 1986년부터 1988년까지 3저 호황을 갖다가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 시기가 다시 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희망을 가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수급을 보면은 아이고 오늘도 막 엄청났었습니다. 지금 뭐 공매도 한시적 금지고 뭐고 필요 없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6,879억 원을 팔아붙고 금융투자 쪽에서도 3,584억 원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력들도 이만큼 다 팔았어요. 그런데 하늘이 도왔습니다. 그 시장에서 돈이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1조나 들고 와가지고 또 지수방을 어떻게 해줬네.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당분간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서 다시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아니면 또 이대로 한 번 더 지켜볼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뭐 조금 더 관망하는 게 좋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좀 더 기다리면서 때를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고 또 때를 지켜보다 보면은 뭐 코로나 사태 또 앞서 오늘 오전 시장에서 말씀드렸죠. 뭐 유가 관련해서 또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또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세계 금리가 중앙은행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또 양적 완화를 어떻게 하는지 또 정부에서 뭐 경제 정책을 어떻게 발표하는지 이런 것들 쭉 좀 더 지켜보면서 지금은 조금 더 관망하는 게 좋겠어요. 관망하다가 또 기회가 열리면 또 그때 우리가 또 한번 달려들어 봐야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힘냅시다.